이번에는 산연기 평형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흡에 의한 조절과 신장에 의한 조절이 있는데 먼저 호흡에 의한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맨 위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이 pH가 내려가게 되면은 pH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 분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때는 과한기, 즉 호흡이 늘어난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pH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내려가게 되면 호흡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폐포 환기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 안에 있는 공기가 얼마만큼 교체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pH가 변하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림 7-64에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폐포 환기율이 정상일 때를 1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기준이 되니까 pH 변화가 0이 되겠죠. 그림이 직선이 반듯하지 못했는데 대략 이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폐포 환기율은 1이고 체액의 pH 변화는 0인 지점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폐포 환기율이 2배가 되면은, 여기서 2.0이 되면은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이 정도 위치가 되면은 pH가 정상 pH 7.4에서 7.63으로 커진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플러스 0.2보다 좀 높은 이 정도 0.23의 pH, 0.23만큼 pH가 증가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의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환기율이 4분의 1로 줄면 0.5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거고, 이것에 대한 또 반이 4분의 1이 되겠죠. 이때 보면은 대략 0.5만큼 감소된 것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7.0보다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혈액의 pH, 즉 체액의 pH가 변할 때 폐포 환기율이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전서부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수소이온은 호흡 중추를 직접 자극하거나 대동맥 소체나 경동맥 소체의 화학 성체를 통해 폐포 환기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호흡 중추를 직접 자극해서 호흡수를 수소이온이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그림 7-65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7.4가 이제 정상 pH죠. 그리고 이때의 이제 환기율을 정상이니까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약간 좀 일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선을 삐뚤어 그린 건지 똑바로 못 그려서 아마도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7.4이고 폐포 환기율은 1이 것이 이제 정상인 지점인데, 이때 pH가 7.0으로 떨어지게 되면 7.0, 7.4에서 7.0으로 내려오게 되면 y축이 되는, 이 그래프에서는 y축이죠. 이때 4.5배로 환기율이 증가된다. 이 그래프상에서는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7.0이 되면 환기율이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pH가 떨어지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서 산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기율이
증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pH가 증가하게 되면은 pH가 이제 7.5, 7.6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환기율은 50%에서 70% 정도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장에 의한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수소이온으로 배설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pH가 4.4이고 하루의 배설량이 1리터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0.04ml 이퀴밸런트가 된다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냐면 우리가 정상 pH일 때 7.4라고 얘기했죠.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40 나노 이퀴밸런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4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혈장보다 1000배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 나노 이퀴밸런트보다 1000배가 높으니까 이 말은 40 마이크로 이퀴밸런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밀리 이퀴밸런트 단위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40 마이크로 이퀴밸런트를 밀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니까 앞에서 이제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 이렇게 옮겨야 되죠. 그래서 0.04 밀리 이퀴밸런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러니까 큰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소이온 배설량이 50에서 100ml 이퀴밸런트가 되는데 이 량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0ml 이퀴밸런트가 전체 양인데 순수하게 수소이온 형태로 배설될 때 수소이온의 양은 0.04ml 이퀴밸런트가 된다. 그럼 전체 배설량의 0.1%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장을 통한 수소이온의 배설은 이전에 신장에서 분비 기능을 설명할 때 분비 기능도 이제 TM의 제한을 받는 것하고 농도 경사의 제한을 받는 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수소이온이 농도 경사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000배까지 배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수소이온 형태로 내보낼 때 오줌의 pH는 4.4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배설될 수 있는 양이 하루 생성되는 양의 0.1%도 안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오줌의 pH를 낮추지 않으면서 수소이온을 배설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pH를 7.4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식동물의 경우는 이런 방법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세 가지가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 적정산의 배설, 암모니아의 배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오줌의 pH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오줌으로 배설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고, 이어서 이제 이 기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전은 근위세뇨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위세뇨간이 그림 7-6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카보닐 아나이드레이즈라는 이 엔자임이 상피세포 안에도 있고 세뇨관 쪽을 향한 솔변연에도 카보닐 아나이드레이즈가 존재한다 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결합을 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전리돼서 수소이온과 바이카보네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이후에 수소이온은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운반체가 이제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이 운반체가 하이드로젠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소디움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간 하이드로젠 이온은 이 그림이 잘못됐죠. 이거는 이 H2COS 탄산이 아니라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겠죠. 이 그림은 바이카보네이트와 결합을 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탄산이 카보닐 아나이드레이즈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확산에 의해서 이 상피세포를 지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상피세포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쪽 혈장 쪽으로 이동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은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디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소디움 이온이 재흡수될 때 이 상피세포에 쌓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 들어온 소디움은 다시 혈장 쪽으로 이동, 즉 몸 안으로 재흡수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디움이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관여하는 운반체가 이렇게 이제 바이카보네이트와 소디움을 같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때 이 역할을 하는 운반체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가 되겠습니다. 이 운반체에 의해서 상피세포 안으로 재흡수된 소디움과 또 생성된 바이카보네이트가 이 혈장 쪽으로 이동, 즉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수소이온은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때 같이 생성된 바이카보네이트가 결과적으로 몸 안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의 이름을 중탄산 이온의 재흡수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 요가된 바이카보네이트의 80%가 이제 근위세뇨간에서 이제 재흡수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지금 이쪽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바이카보네이트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소이온을 생성한 다음에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이 세뇨관 안쪽에 있던 내강에 있던 중탄산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 요가된 바이카보네이트의 80%가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은 혈액에 있는 수소 이온을 직접 분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구체에서 요가된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만큼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혈장 쪽에 있던 수소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혈액의 수소 이온을 직접 분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가 근위순유관에서 이제 흡수된다는 것이 그림 7-67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죠. 80%가 근위세균관 쪽에서 흡수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위세균관과는 달리 카보닐 아네드레이즈가 없는 원위세균관에서는 세균관 강 안에 바이카보네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없다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 재흡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즉 근위세균관에서만 카보닐 아네드레이즈가 이 솔변인에 존재해서 바이카보네이트의 재흡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전인 암모니아의 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pKa가 9.3이고 또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pKa가 9.3이기 때문에 혈장, 사구체 여과액 등에서는 훨씬 많은 양이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의 비율을 보면은 1대 100 정도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농도보다는 100배 더 많은 농도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분비는 모든 세균관에 걸쳐서 일어나며 산증일 때는 증가하고 알칼리증일 때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생리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글루타민 형태로 혈장에서 세균관 상피세포로 이제 이동이 되면은 이 글루타민으로부터 글루타민에이즈가 암모니아를 떼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그 안에 있는 수소이온과 결합돼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100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암모니아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세뇨관 안으로 이동에 들어갈 수 있고, 수소이온도 분비가 돼서 세뇨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뇨관 안에서 수소이온과 암모니아가 결합을 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pKa가 9.3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모늄은 세포막을 잘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세뇨관 안에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면 다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비율로 존재하지만 암모니아가 계속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즉 세뇨관 안으로 계속 사라지게 되면은 암모늄 이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결과적으로 세뇨관 안에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상피세포에서 분비될 때는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세뇨관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줌을 통해 배설하게 되는데 앞에 내용 중에 전체 세뇨관에서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 이 하행각에서는
수분에 대한 투구성문이 있기 때문에 하행각에서는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상행각의 경우는 암모늄 형태로 제흡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흡수에 대한 암모늄 이온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암모니아 일정 정도는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으로 전리게 되고, 그러면 수소 이온은 이제 세뇨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집합관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합관에서 수소 이온과 만나 암모늄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이제 배설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시 암모늄 이온으로 배설되는 양은 약 30에서 70mm몰 정도 된다. 그런데 만성산증일 경우는 300mm몰 이상으로 증가될 수도 있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7-69를 보면은 정상일 경우에도 인산으로 분비되는 양보다 암모늄 이온 형태로 분비되는 양이 더 많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산증이 유발됐을 때는 인산도 이제 또 다른 오줌의 pH를 낮추지 않고서 수소이온을 배설할 수 있는 세 번째 기전이 바로 이제 인산을 통한 분비 기전인데, 근데 인산의 경우도 역시 산증이 되면은 이제 증가되긴 증가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어느 좀 빠른 시기에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은 대략 100ml 이큐베런트 정도 되면 인산 형태로 분비되는 양이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늄 이온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암모늄 이온 형태로 분비되는 양은 증가되고, 지금 100에서 이 그래프가 시작되어 있는데 400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300mm몰 이상으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배설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 적정산을 형성하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은 혈장에서는 80%가 인산기가 수소 이온이 하나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줌에서 pH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8.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약 9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pH가 내려가게 되면은 4.5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H2 수소 이온이 두 개 결합된 인산이 거의 100%를 이루게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위 세뇨관에서는 인산의 제흡수로 세뇨관 강의 농도가 낮아 효과도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에 원의 세뇨관에서는 인산의 농도가 높아져서 중요한 완충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산의 배설량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므로 암모니아에 비하면 수소 이온의 배설 효과는 적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인산이 적정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모늄 이온은 적정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만이 결과적으로 적정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제 적정산의 형성,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즉 인산을 통한 배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적정산의 형성으로 이제 이름이 붙은 게 바로 적정산의 대부분이 인산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의 정상 오줌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초식동물에서는 암모니아와 적정산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A는 암모니아의 분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B는 인산, 적정산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배설되는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상피세포 안에 카보닐 아노이드레이즈에 의해서 수소이온, 결과적으로 수소이온과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 바이카보네이트가 몸 안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수소이온은 세뇨관 내강 쪽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때 세뇨관 내강 안에 존재하는 인산과 결합해서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인산이죠. 여기에 결합을 해서 수소이온이 2개 있는 이런 인산으로 이제 전환돼서 이제 배설된다. 결과적으로 이 인산은 7.4에서는 이 형태가 더 많은 거죠. 하나가 된 형태가. 근데 pH가 떨어지면서 2개가 결합된 형태. 즉, 최대로 오줌의 pH를 4.4까지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4.4 근처에서는, 산증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내보내려고 할 테니까 수소이온을. 그래서 4.4 근처까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때는 인산이 주로 이 형태, 수소이온을 2개 갖고 있는 형태가 거의 100%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소이온을 포함해서 수소이온을 자기 자신이 끌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 자체는 안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수소이온 농도 자체는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수소이온을, 그러니까 오줌에서 수소이온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을 배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알도스테론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집합관에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하죠. 근데 알도스테론에 반응하는 세포에는 프린시펄 셀, 주세포와 인터캘레이티드 셀, 간극 세포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세포에서는 소듐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듐을 재흡수시키면서 포타슘을 배설시키는, 그러니까 포타슘의 분비는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간극세포에서는 이제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도스테론은 알파에 작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파에 작용을 해서 하이드로젠 펌프에 작용을 해서, 이쪽에 보면 하이드로젠을 세뇨관 내강 쪽으로 분비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타 간극세포는 이제 바이카보네이트를 배설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경우는 알도스테론이 여기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알파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